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3편 왕건 고려를 세우다. 이제부터 왕공께서는 새로운 나라의 대왕이시옵니다. 옥자에 오르시옵소서. 경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경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경들의 청이 그러하고 만백성의 뜻이 또한 그러하다면 어찌 사양만 할 수 있겠는가? 기꺼이 받아들여 이 나라 군주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소신료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이제부터 이 나라는 태봉이 아니라 고려이니라. 그대들은 고려의 백성들이며 과인은 고려의 국왕이니라. 국호를 고려로 되돌림과 아울러 연호를 천수로 할 것이니 경들은 백성들에게 짐의 뜻을 널리 전하도록 하라.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서기 918년 6월 궁예를 축출한 왕건이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국호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궁예가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내세운 국호 역시 고려였습니다. 그렇다면 궁예가 애당초에 고려를 내세웠던 의도와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면서 고려를 국호로 삼았던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명대 최규성 명예교수는 당초에 궁예가 내세웠던 고려 혹은 고구려라는 국호는 이른바 패서지역 호족 연합 세력의 대표격이었던 왕건 가문과 궁예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왕건 부자가 앞장서서 전쟁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궁예와 합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 항복하자 이렇게 권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궁예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 패서지역 사람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나라가 고구려니까 고구려로 하자. 내가 궁예라도 이미 패망한 고구려가 뭐가 그렇게 달짝지근하겠습니까? 참 우습게 보던 신라의 멸망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항거하지 않고 항복해 온다면 고려를 세워준다. 이래서 이제 고려라고 국호를 처음 세웠지만 복심은 따로 있죠. 고려를 국호로 내세우면서도 궁예의 복심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얼마 뒤 나라가 안정권에 접어들자 궁예가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고 마진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내세운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건을 비롯한 패서지역의 호족들은 크게 실망을 했겠죠. 그렇다면 궁예를 권자에서 축출한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면서 선포한 고려라는 국호의 경우 궁예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대전대 김갑동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왕건은 여러 가지를 보건대 또 그의 조상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 것을 보면 고구려 유민계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는 고구려 사람이고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만 고구려 유민이겠죠. 또 자기 그 선조들이 또 그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향수가 실제 있었고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고구려 사람으로서 고구려를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백성들한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세웠다가 서기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던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였고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세운 나라의 이름은 그 고구려와는 다른 고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건이 개국을 앞두고 측근들과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 마당에 나라 이름도 새롭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쫓겨난 궁예 임금이 내걸었던 태봉이라는 국호는 폐하돼 찬연했던 고구려의 맥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는 다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무엇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고구려의 기상과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구려에서 가운데 글자인 구자를 빼고 고려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게 좋겠사옵니다. 알겠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려라는 국호가 생겨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고구려와 고려는 똑같고 다만 이제 후기에 고려라는 명칭을 많이 쓴 거는 사실인데 이것이 그 왜 우리가 고구려하고 고려로 갈려지느냐 하면 16세기에 와서 서거정 선생이 동국통감을 쓰거든요. 이 동국통감을 저작하면서 혼돈이 자꾸만 오니까 고주몽의 나라는 고구려로 쓰고 왕건의 나라는 고려로 쓰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고구려와 고려가 갈라졌지. 그 왕건이 세운 고려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궁예가 처음 철원에 도읍하면서 내세웠던 국호도 그리고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새로 나라를 세우면서 내걸었던 나라 이름도 모두 다 주몽이 건국했던 나라의 이름과 같은 고구려였습니다. 다만 옛날 주몽 시기부터 고구려를 고구려라고도 하고 혹은 고려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건은 백성들은 들으라. 우리는 옛 고구려의 전통과 기상을 이어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지임이 임금으로서 다스릴 나라의 이름도 역시 예전의 국호를 계승하여 고구려라 할 것이다. 이랬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한국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왕건의 고구려도 고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가들이 역사서를 저술하면서 옛 고구려와 나중의 고구려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는 고구려로 그리고 왕건이 내세웠던 고구려는 고려로 분리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왕건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연호를 선포하는데 그 연호의 명칭이 천수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천수라는 연호를 내세운 배경을 최규성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라고 하는 거는 폐서 지역 옛 고구려 주민들이 전부 원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천하를 이제 새롭게 열면서 그걸 누가 줬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건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라고 하는 자주연호를 쓰죠. 또 그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옛 고려의 강한 상무정신이라든지 자주정신이라든지 그것도 함께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로 부활하려면은 이런 자주적 정신이 필요하고 천수라고 하는 연호도 이제 갖게 되죠. 자, 그건 국호와 그 연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건의 포부고 장차 펼칠 세상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김갑동 교수는 왕건이 천수를 연호로 내세운 이면에는 궁예의 신하로서 임금을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통해 권력을 확보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연호를 천수라고 하는 것은 천수라는 뜻은 하늘 천자에다가 줄 숫자거든요.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천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인 천명을 바로 내가 받았다 라는 뜻으로서 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혁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폭정을 하던 궁예를 무너뜨리고 내가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하늘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라를 열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하늘천자 줄수자인 그 천수라는 연호를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학교 이두학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열정의 시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건이 고려라는 국호를 부활시킨 것은 고구려로의 회귀, 고구려의 계승, 고구려 영광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건은 국가의 정체성을 고구려에서 찾았다. 또한 천수라는 연호는 천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신의 즉위가 천명에 따른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는 왕건 자신이 상전을 축출하고 즉위한 데 따른 심적 부담이 실로 컸음을 의미하는 증자라 할 것이다.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삼국시대를 탐색해 오면서 신하가 임금을 면전에서 칭할 때 그 호칭을 대왕마마라 해왔습니다. 실제로 대왕이라는 칭호는
우리 역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대왕이 중국의 황제의 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대왕,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에 대한 존칭의 의미로서 그 뒤에 마마라는 말을 덧붙여 칭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이 마마라는 존칭은 13세기 후반에 몽고의 영향을 받아 전파된 경칭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임금이 자신을 짐이라고 부르거나 신하들이 임금을 폐하라고 하고 왕이 내린 명령을 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고대사를 다뤄오면서 고구려, 백제, 발해 등의 모든 임금들을 중국의 황제급으로 대우해서 폐하, 짐 등으로 호칭해야 하느냐? 또한 당나라의 번국임을 자처했던 신라나 후백제의 견훤왕, 그리고 후고구려의 궁예왕까지 당대의 신하들이 모두 중국 황제에 준하는 폐하라는 칭호로 불렀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을 일단 대왕으로 칭하되 우리에게 일반적인 존칭 어간으로 인식되어 온 마마를 붙여서 대왕마마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사설을 보면 왕건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칭하고 그가 내린 명령도 중국 황제의 그것과 같은 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고려의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한하여 대왕마마가 아니라 대왕폐하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렬한 때인 1275년에 몽고로부터 관제개혁을 강요당한 이후에는 부득이 모든 호칭이 황제국을 받드는 제후국의 용어로 고쳐지기 때문에 그 시기 고려사를 탐색할 때에는 다시 호칭을 바꿔야겠죠. 그건 그렇고 고려의 국왕으로 등극한 왕건의 취임 연설을 들어볼까요? 이전의 임금인 궁예는 우리나라 정세가 혼란할 때 일어나 도적들을 평정하고 점차 영토를 개척하였으나 전국을 통일하기도 전에 혹독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가해진 부역이 번거롭고 과세가 과중하여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은 호화롭게 지어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노역은 끊일 사이가 없었으니 원망과 비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함부로 연호를 만들고 왕을 자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으니 하늘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궁예는 왕업의 터전을 떨어뜨렸으니 어찌 경계할 바가 아니겠는가? 짐은 여러 신하들의 추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니 풍속을 고쳐 다 같이 새롭게 할 것이다. 마땅히 새 규율을 세우고 이전의 일을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마땅히 짐의 뜻을 헤아릴지어다. 예, 대왕폐하. 왕건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대왕폐하. 이전의 임금이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불평과 원한에 쌓여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을 유지하여 현명하신 대왕폐하의 세상을 만났으니 마땅히 모든 힘을 쏟아서 은혜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왕건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서두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전의 임금 궁예는 혹독한 폭력으로 아랫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이전의 임금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죄 없는 이들을 학대하였다. 이전 임금은 참소하는 말을 믿고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였다. 이전의 임금은 백성 보기를 촉일같이 하면서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들으신 바와 같이
왕건은 조서를 발표할 때마다 맨 앞부분에서 신하였던 자신이 임금으로 보필했던 궁예에 대해서 일단 비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궁예가 함부로 연호를 만들어 선포하고 왕을 칭하였다라고 신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스로 하늘이 자신에게 왕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의미의 천수라는 연호를 내세운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전대 김갑동 교수와 상명대 최규성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왕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신라를 부흥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고구려 부흥 뭐 이런 걸 내걸고 마치 왕 같지도 않은데 왕처럼 행세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진실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힘으로서 왕이 돼가지고 사실은 진실한 왕이 아니고 천명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왕 같지도 않은 사람이 좀 왕호를 칭하고 또 뭐 연호를 함부로 칭하고 뭐 그랬다라고 아마 조서에 쓴 것 같습니다. 그 실정을 얘기하면서 그걸 시정해야 백성들이 따라오죠.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천명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건이 이 고려를 창업했을 당시는 그 강력한 그 태봉 시대와는 좀 다르죠. 언제든지 그 혁명 초기엔 혼란이 있죠. 그런 반면에 그 틈을 이용해서 견훤은 아주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 세력을 떨쳐나가거든요. 이러니까 왕건의 이제 그 참 여러 측근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힘을 얻을까? 그게 이제 신라와의 외교 복원이거든요. 궁예가 말기에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고 신라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을 죽이거나 탄압했던 것과는 달리 왕건은 신라와의 애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차 왕건과 신라 왕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두고 보기로 하죠. 918년 여름 6월 무오일 왕건이 총일이라는 인물을 불러들입니다. 총일은 관등이 한찬인데 청주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왕폐하? 그렇다. 그대의 고향이 청주가 아니던가?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윤전과 애견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예,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아는가? 송구하오나 그자들은 나라에 죄를 짓고 관리들에게 포박당하여 지금 도성으로 압송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들도 청주 사람들인데 그대는 같은 청주 출신으로서 어찌하여 무고한 그들이 부당한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말인가? 어찌 소인이 그자들의 유죄와 무죄를 마음대로 판단하여 대왕폐하께 간할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대왕폐하의 처분에 따를 뿐이옵니다. 이전 임금인 궁예가 아첨을 좋아하는 신하가 거짓으로 고하는 말만 믿고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대도 익히 알고 있을 터이다. 그대의 고향인 청주는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호골이 많아 궁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시변을 일으킬까 늘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주 사람들을 아예 섬멸해버릴 목적으로 군인인 윤전과 애견 등 8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이 도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짐이 그들을 어찌 처결해야 좋겠는가? 폐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교하시옵소서. 그대는 이 길로 빨리 출발해 도성으로 압송되어 오고 있는 그대의 고향 청주 사람들을 풀어주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선처를 베풀도록 하라. 이것은 짐이 고려왕으로서 내리는 어명이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왕폐하. 도대체 궁예 말기에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청주 사람 80여 명이 궁궐로 압송되어 오고 있으며 왕건은 그들을 또 왜 풀어주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궁예와 청주와의 관계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904년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궁예는 도읍을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자 하여 청주의 민호 천호를 철원성으로 옮겨 철원성을 서울로 정비하게 하였다. 궁예가 왕건 등 패서 호족들의 청에 따라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철원으로 환도할 때 청주에서 천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거 철원으로 이주시켜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청주 사람들은 궁예를 추종하는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겠죠. 그런 터에 왕건이 궁예를 내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당연히 청주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겠죠. 최규성 교수의 얘기입니다. 철원에 있는 청주 사람이나 청주에 있는 청주 사람이나 궁예에 충성을 바치기는 한 가지죠. 그런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청주는 태봉의 최중부 남단의 국경 도시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공직의 매곡이라고 하는 연산군 그 일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죠. 만약에 왕경이었던 철원의 청주 3인 했던 사람들이 몰락한다든지 하면은 수많은 친척들이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청주는 고려가 의지를 갖고 지켜주지 않으면 견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왕해주기 위한 왕건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대왕폐하, 아무래도 청주의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청주 현지의 민심뿐만 아니라 이곳 철원에 사민된 청주인들 역시 대왕폐하께 호의롭지 않사옵니다. 자신들의 충성을 바치던 궁예를 짐이 내쳤으니 어찌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하겠는가. 대왕폐하, 청주를 품어 안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청주가 이반하면 그 일대의 지역들이 대거 백제의 견훤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사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은가. 한 가지 방도가 있긴 하옵니다. 오, 방도가 있다니 말해보라. 지난번 사건에 연루되어서 궁예의 명에 따라 윤전과 애견 등 청주 사람 80여 명이 지금 도성으로 압송되어 오고 있사옵니다. 대왕폐하께서 어명을 내리셔서 이들을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청주의 민심을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기왕이면 청주 출신의 관리를 불러 그 일을 맡게 하면 좋겠구나. 한천 총의를 들라 하라. 그러니까 궁예 말기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도성으로 압송되어 오고 있는 청주 사람들을 왕건이 특별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것이 고려사에 실려있는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궁예 말기에 청주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80여 명이 끌려오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김갑동 교수의 얘기 들어볼까요? 예, 3인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궁예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일촌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해서 수도를 튼튼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래가지고 또 궁예의 비위를 맞춰서 출세하려는 파가 하나 있었을 테고, 그러나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뭐 수천리 밖으로 간다는 것은 별로 다 누구나 환영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심을 대변하는 파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두 파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궁예가 천호에 해당하는 청주 주민들을 철원으로 사민시킬 때 청주 사람 모두가 철원으로 이주를 환영하지는 않았겠죠. 벼슬아치들이야 왕경으로 진입하여 출세할 길이 열렸으니 환영했겠으나 평민이나 일반 군졸들의 경우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타관객지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계파가 대립하게 되고 그런 갈등 관계가 중앙조정에 반기를 드는 사건으로 확대되어서 80여 명이 도성으로 압송되게 되었을 것이다. 김갑동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아지태 사건 때도 청주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또 태조 왕건이 왕위에 즉위한 직후에도 또 청주 사람들이 청주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게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일반 군졸들이라든가 좀 하위 계층들은 자기네들이 강제로 삼인된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뭐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예가 이들을 이제 잡아서 조금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데 궁예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주의 민심을 다독거려 했던 왕건에게는 그 사건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사에는 이전에 임금이었던 궁예가 청주는 토지가 비옥하고 호걸이 많아서 이들이 사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장차 청주 사람을 모조리 섬멸하여 버릴 목적으로 군인 윤전과 애견 등 8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포박하여 압송하도록 하였다. 왕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땅이 기름지고 호걸이 많아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멸하고자 하였다라는 왕건의 발언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왕건이 즉위한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반란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군 장군 환선길이 역모를 꾸미다 잡혀 죽었다. 고려사 세가편에는 이른바 환선길의 반란을 이렇듯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전편 환선길전이나 고려사 전류에는 사건의 진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환선길은 그의 아우 환양식과 함께 태조 왕건을 섬겨 왕조 창업에 공로가 있었다. 왕건이 환선길을 마군 장군으로 임명하고 신복으로 믿으면서 항상 정예군을 인솔하여 대궐에서 수기하게 하였다. 왕건이 환선길을 지금의 경호실장 비슷한 직책에 임명하고 대궐에 머무르도록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평소에 그는 왕건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일까요? 어느 날 환선길의 처가 환선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금 당신의 직급이 마군 장군이던가요? 그렇소. 그게 어떻다는 것이오? 하면 왕건의 직급은 무엇인지요? 이보시오 부인. 이 나라의 대왕폐하를 어찌 그런 식으로... 당신은 재주와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며 또한 사졸들 역시 당신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공훈도 세웠는데 지금의 정권은 남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러자 환선길은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은밀히 병사들과 결탁하여 틈을 엿보아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런데 환선길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왕건의 신복 중의 한 사람인 복지겸의 안테나에 포착됩니다. 대왕폐하, 지금 마군 장군 환성길은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속히 어명으로 잡아들여 벌하시옵소서. 환선길은 나의 든든한 동지였거늘. 지금은 아니옵니다. 그가 역모를 획책하고 있음에도 어찌 대왕폐하께서... 증거가 드러나기 전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복지겸이 이를 알고 은밀히 왕에게 고하였으나 왕은 그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서 복지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환선길이 왕건을 도모하기 위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인데, 자, 너희들은 저쪽으로 진입하여 내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장군. 그때 태조 왕건은 궁전에 좌정하고 학사 몇 사람과 국정을 토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자, 멈춰라! 그대 왕건은 들으라. 나는 그대를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보다시피 나는 지금 나의 충직한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에 와 있다. 그대는 화를 잊기 전에 왕위를 포기하고 순순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환선길이 그의 도당 50여 명과 함께 병기를 들고 동편 낭하로부터 안뜰로 몰려들어
곧바로 습격하려 하였다. 이때 태조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목소리를 돋구어 호령하였다. 짐이 비록 너희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천명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네놈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네놈! 아니 되겠다. 달아나자. 환선길은 태조의 음성과 안색이 태어난 것을 보고 복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 무리와 함께 밖으로 달아났으나 호위 군사들이 추격하여 모두 잡아 죽였다. 그야후 환양식은 뒤따라와서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역시 도망쳤으나 추격해서 잡아 죽였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환선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며 그가 왜 이런 반역을 도모했을까요? 궁예 밑에 있을 때는 왕건 못지않게 아마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환선길도요. 그렇지만 하여튼 왕건이 즉위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만 또 왕건을 또 은근히 또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원래부터 왕건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건이 그렇게 뭐 큰 대접을 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처가 당신이 사실은 쿠데타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게 대접이 뭐냐 이렇게 부인이 얘기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 불평한 게 반영열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재주도 있고 힘도 아주 좋고 해서 모든 그 병사들이 신복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으니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개 그 경호실장으로 만족하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환선길의 그 반란 사건이라는 건 참 단순한 그 반란 사건이고 그 혁명 세력 가운데 논공 행상에서 불만을 품고 일으킨 뭐라고 할까 해프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도학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피력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환선길은 왕건과 더불어 국가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였던 인물인 듯하다. 궁예를 축출하자는 데에도 공감하였을 게 분명하다. 왕건과는 우국지정의 동료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왕건이 집권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하늘과 땅처럼 수직적 관계로 변하였다. 그는 병력 50여 명을 이끌고 임금이 있는 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왕건의 태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하였다. 환선길은 복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부하들을 거두어 화급히 달아난 것이다. 만약 환선길이 왕건을 살해했다면 우리 역사의 물고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자기는 거사 음모를 할 때 아주 비밀리에 했고 적어도 왕건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건은 그걸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복지김 같은 그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개국 1등 공신이 됩니다만 이런 인물들이 상황 파악을 딱 하면서 왕건한테 조심해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복병 같은 것도 아마 다 이렇게 심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선길이 그 태조를 범하려고 하니까 태조가 의연히 서가지고 그래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뭔가 탄탄한 방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갑동 교수의 분석이 이러합니다. 대단히 주도 면밀한 왕건의 성품과 또한 그를 그림자처럼 호위했던 복지겸 등 개국공신 4인방의 행적으로 볼 때 왕건 측에서는 환선길의 반란에 관한 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환선길의 모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위 엿새째 되던 날 왕건은 고려의 관제를 설정하고 그 의의를 이렇게 천명합니다.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요 풍속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데에는 현명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급한 것이다. 진실로 관직에 소홀함이 없으면 어찌 정사가 거칠어짐이 있겠는가? 따라서 짐이 자나깨나 걱정하는 것은 오직 사람을 밝게 알아보지 못하여 관직을 살핌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일 뿐이다. 내외의 관원들 모두가 그 직책에 충실하면 좋기
후대에 칭찬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니라. 왕건은 이어서 해당 관직에 각각 인재를 등용하여 임명합니다. 한찬 김행도를 광평 시중으로 삼고 한찬 금강을 내복령으로, 한찬 임명필을 순군부령으로, 파진찬 임희를 병부령으로, 소판 진원을 창부령으로, 한찬 염장을 의형대령으로, 한찬 귀평을 도항사령으로, 한찬 소령을 물장성령으로, 소판 진경을 내천부령으로, 파진찬 진정을 진각성령으로 각각 삼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품성이 단정하고 일을 처리함이 공평하고 성실하여 창업의 시초부터 임금을 보좌하는 공훈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이외에도 광평시랑, 내봉경, 병부경, 창부경, 백서성경, 도항사경, 물장경, 내군경 등을 임명하면서 임명된 이들은 모두 일찍부터 사무에 숙달하고 청렴 근신하며 봉공에 태면함이 없고 결단을 민첩하게 하여 진실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관직 중에서 내복령이니 병부령이니 하는 령자가 들어가는 관직은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라고 보면 되겠고, 내봉경, 병부경 등 경자 떨림의 관직은 그 밑의 직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왕건이 설정한 고려의 관직 체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고려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태봉의 군주 궁예가 신라의 품계와 관직 그리고 고을의 이름이 모두 비루하고 저속하다 하여 새 제도로 고쳐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익히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웠으니 이제 모두 신라의 제도를 따르되 그 명의가 알기 쉬운 것은 새 제도를 따르게 하라는 어명이 있었다. 얼핏 들으면 신라의 관직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환원한 듯이 보이는 표현인데, 최규성 교수는 이런 표현은 제스처일 뿐 사실은 궁예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고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 500년간이나 지속됐던 이 골품 제도를 타파한 것이 궁예의 큰 업적이거든요. 그럼 골품 제도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를 타파하는 쪽으로 만들어야죠. 17관등이라고 하는 신라의 관등이 전부 골품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일반 관서의 운영도 전부 골품제도로 운영되고 진골 위주로 편할자고 그랬던 것이 능력주의에 입각한 통치, 인재의 등용, 그런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왕건이 왜 그걸 다 뜯어치우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조서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신라제로 환원한다 하는 거는 그건 제스처고, 궁예가 만든 좋은 제도는 그대로 답습하고 더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만 고쳐나간 거죠. 그렇다면 관직 체계는 그렇다 치고 그 관직에 임명된 인물들의 면면은 어떠할까요? 일부에서는 아직 왕건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옛 궁예의 후신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초창기 왕건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규성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더군다나 혁명 일으키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일주일도 안 되는 날 지내서 임명을 하는데 새로운 인물이 다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거의가 궁예의 구신이고, 혁명 주체 세력 가운데서 차관급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권열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고, 또 국장급으로는 태평이라든지 순군부 낭중 같은 사람들 들어가는데, 장들은 시간이 흘러면서 착착 혁명 주체 세력으로 바꿔지고 모든 이제 정권을 틀어주게 되죠. 그래서 왕건은 궁예 시대에 만든 그 관부 가운데 핵심적인 게 광평성이라든지 순군부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신복들을 그 장으로 임명하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잘 요리해 나가죠. 개국 초기의 인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옛 궁예 정권의 인물들을 내세우지만 점차적으로 혁명 주체 세력으로 물갈이를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갑동 교수는 요직에 임명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충주와 청주 등 중부 내륙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중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합니다. 중부 내륙 지역 세력, 즉 충주, 청주, 진천 사람들이 많이 등용됩니다. 이 사람들은 청주의 변란을 이렇게 막은 그런 인물들이고, 또 이제
청주와는 약간 그 비슷한 지역이나 합니다만은 그 청주를 진압함으로써 오히려 출세를 한 그런 인물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저 진천임 씨 같은 진천 출신 이 사람들은 군사권을 맡고 있는 순군부 또는 병부의 장관직, 령이라는 장관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이면 바로 그 청주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은 청주의 변란을 막는 데 막강한 역할을 한 대가로 이런 그 관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 한편 궁예 정권에서 만들어진 광평성에 관한 인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평성은 나라 안의 모든 정사를 총괄하는 최고 관청인데 국무총리 격인 광평성의 시중에 김행도라는 인물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광평성의 시중이 최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직이거든요. 거기에는 김행도라는 사람이 임명되는데 이 김행도는 이 패강진 세력입니다. 그 황해도 통주 출신인데 패강진이라는 것은 신라 말기에 북방 지역에다 군사를 주둔시킨 일종의 군단이거든요. 그 군단이 또 왕건이 즉위하고 개국하는데 막강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인사조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건은 궁예 시절의 인물들을 자신의 정권에서 모두 포용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왕건이 왕위에 오른 지 1회째 되던 날인 임술일, 대왕 폐하, 소판 종간과 내부장군 은부를 붙잡아 대령하였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꿇어앉히거라. 무릎을 꿇어라 이놈아! 종간과 은부, 니놈들이 왜 여기 잡혀왔는지 알겠느냐? 모르겠어. 우리는 왕에서 쫓겨나신 궁예 대왕께 충성을 바친 사실 말고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이놈의 어느 안전이라고 그처럼 경망스러운 언사를 농하느냐? 정녕, 너희들이 지은 죄를 모르겠다는 것이냐? 신하된 사람으로 임금을 충성으로 모신 것이 죄라면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이놈이 어전에서 무례하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그대로 두거라. 종간 니놈은 어려서부터 중이 되었던 자로서 이전의 군주에게 아첨을 일삼았으며, 은부 니놈은 어려서 머리를 깎이고 목에 칼을 쓰고 있던 죄인 출신이었는데 이전 군주의 총애를 믿고 참수하기를 좋아해 무수한 선량한 사람들을 모해하였으니 어찌 그 죄가 가볍다 할 수 있겠느냐? 저 두 놈의 목을 베어라. 어려서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칼을 씌워서 있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죄수라는 의미인데, 그럼 어린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대단한 그 형구를 씌워서 생활을 하겠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 신라 말년에 수많은 구테타나 또는 반역행위가 나타나죠. 이때 연루돼서 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죠. 말하자면 은부라는 사람도 그 부모가 거기 이제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런 죄수로 지냈고, 그런 속에 시대에 대한 반감이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륜이 쌓았고, 그 능력을 이제 사가지고 궁예가 발달을 했겠죠. 신라 조정에 반역을 저질렀던 집안 출신의 종간, 그리고 일찍이 사찰에 보내져서 승려가 된 은부가 궁예 휘하에서 실권을 휘둘렀다면 궁예가 그런 미천한 출신의 사람들을 중용하여 측근으로 삼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을 보면은 궁예도 굉장히 어렵게 컸거든요. 뭐 미천한 신분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커서 정치적인 식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왕위 고위관직에 앉혀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정적을 처단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궁예 자신이 신라 왕실로부터 버려져서 절간에서 성장했던 불우한 환경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종간과 은부를 특별히 총애하여 가까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왕건으로서는 가급적 궁예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고 가려고 했을 것인데, 종간과 은부의 경우
쫓겨난 궁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골수에 박힌 인물들이라 본보기로 삼아서 처형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왕건이 구타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서 궁예의 구신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 축출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살리고 용서해서 가슴에 품고 유독 요 두 사람을 죽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 그거는 두고는 도저히 안 되는 정도로 궁예와 아주 밀착됐던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죄수라든지 또는 뭐 승려라든지 이것은 궁예가 발신하면서 천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와서 품었을 뿐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그 출신 성분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여기는 지금의 전주, 즉 완산에 위치한 견훤의 후백제 왕실. 그래, 북쪽 태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봤느냐? 예, 대왕마마. 변경의 군주를 첩자로 보내 탐문한 결과 근래 태봉에서 어마어마한 변란이 일어났다 하옵니다. 뭘? 어마어마한 변란이? 아니 그렇다면 궁예 왕의 신병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궁예의 휘하 장수였던 왕건이 모반을 감행했다 하옵니다. 왕건 그자가 모반을... 예, 대왕마마. 그리하여 궁예왕은 출궁당하고 지금은 왕건이 왕위에 올랐고 나라 이름 또한 태봉을 버리고 고려라 했으며 천수를 연호로 삼았다 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대왕마마, 왕건 그자는 궁예왕과는 다르옵니다. 전략 전술에 능하고 특히 해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느니라. 왕건이 고려의 왕이 됐다. 좋다. 고려에 친선 사절을 보낼 것이다. 아니, 대왕마마. 그동안 그 나라와 우린 아무런 왕래가 없었사온데 어째 친선사절을... 아무런 왕래가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길을 트자는 얘기야. 왕건은 궁예와는 달리 틀림없이 신라에 대해서 친선 우호 관계를 천명하고 나설 것이야. 고려가 신라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의 사만 통일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고려에 우호 협력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오나 대왕마마, 그동안 그 나라와 우린 이미 몇 차례 전쟁을 치렀고 특히 왕권을 거머쥔 왕건과도 전투에서 맞붙은 적이 있사온데 우리가 보낸 친선사절을 호의로서 맞이해 주겠사옵니까? 왕건이라면은 사신을 해치는 무례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왕건을 신라의 국왕이나 오월국의 왕처럼 대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관등이 높지 않은 자를 축하 친선 사절로 파견할 것이다. 일길찬 민합을 들라하라. 참고로 견훤이 처음으로 고려에 보낸 사신의 관등 일길차는 신라의 17관등 체계로 보면 제7관등에 해당합니다. 태봉과 후백제 사이에 그 외교 루트가 단절됐다가 이제 고려가 쓰고 새로운 그 외교 정책을 쓰고 해서 신라와 밀접하게 됐다는 것은 견훤한테는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요가 있는지 또 왕건이 어떤 인물인지 상당히 궁금했겠죠. 이래서 이제 평화사절에 그 인물을 띄우고 파견하는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관을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올려 보냈고 와 보니까 생각 밖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인지를 교환하고 국교가 열리게 되죠. 견훤 입장에서는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국가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마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한 2개월 뒤에 보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견훤은 탄탄한 국가적 기반을 다 주는 상태였습니다. 당시가요. 그래서 뭐 중국과도 이제 외교사절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앞에서 김갑동 교수의 얘기 중에
견훤이 왕건이 즉위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축하사절을 보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고려사에서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직후에 견훤이 축하사절단을 보내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 지방의 도적들이 내가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혹 변방에서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사절들을 파견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오고 있으니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시오. 왕의 말대로 실행하였더니 귀순하는 자들이 더욱 많았다. 그러나 오직 견훤만은 서로 왕래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터에 드디어 백제 견훤왕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대왕 폐하, 백제로부터 대왕 폐하의 즉위를 축하하는 친선 사절단이 당도하여 싸웁니다. 오, 그래? 사절단장은 어떤 자이더냐? 민합이라는 자유인데 관등이 일길찬이라고. 일길찬이라. 사신의 관등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느냐? 광평시랑 한신인에게 감미연까지 나가서 예를 갖추어 백제의 사절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처음으로 친선 애교 관계를 갖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후로는 양국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이게 되죠.